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응급처치는 이제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집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집필위원들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응급처치 전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때는 대한응급의학회, 그리고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응급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렇게 전문가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집필위원분들 해서 이제 10명으로 이제 집필위원들을 확대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을 할 때도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직역으로 해서 이제 집필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또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 내보다는 병원전 위주 내용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집필위원들 구성할 때도 소방관 출신의 이제 응급구조학과 교수님, 즉 일반인들을 많이 상대해 보셨던 현장에서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셨던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 현장에 지금 현재도 계시는 분, 또는 응급실에 이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시고 간호학과 교수 또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이렇게 와 계신 분들로 해서, 특히 이제 일반인들을 많이 상대해 보셨을 법한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해 드릴 게 없고요, 따져보면. 그리고 얘기할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업에 한 4번째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0 때부터 이제 BLS 또는 교육 파트 참여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전에 이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땐 되게 수월했어요. 앞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이번에 바꾸면 되겠네, 근거가 요거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응급처치 파트는 그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응급구조학과 교재, 응급의학 교재, 간호학과 교재 뭐 이런 것들도 뒤져보고, 또 레퍼런스 다른 것들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일단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시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가이드라인 때는 좀 더 구성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피코 의견 중에 이제 응급처치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5개 정도를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에서 여기 있는 그 소아 지혈대 적용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5개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제 근거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좀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코피에서 냉동요법, 이 병원 전 단계에서 이게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진드기 제거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요즘에 시골 쪽에서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이 진드기 제거가 뭐 대중화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 회복 자세 같은 경우는 BLS 파트에 이미 예전부터 실려 있었고,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검토했던 피코 의견에서는 일단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검토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할까 하다가 총괄운영위원회와 또 저희 전문위원회 이제 논의를 거쳐서,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가이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 관련된 주제로 이번에 선정을 하자 해서 앞 시간에 이제 보셨던 그 7가지, 즉 그나마 이제 심폐소생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앞에 다른 교재도 많이 봤지만 선행으로 이제 있었던 가이드라인, 즉 미국 아하 가이드라인이나 ERC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뭐 응급처치 정의서부터 해서 정말 응급처치 교재 한 권이 이제 수록이 될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이제 예전부터 이제 확인은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히 의학적 응급 상황에서 심정지와 좀 관련될 법한 내용들 위주로 추출을 저희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ERC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심정지와 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내용들을 조금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집필위원회에서 한 8월, 9월 정도까지 1차 초안 집필은 완료를 했습니다. 좀 이제 뭐 없는 마당에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저희 집필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좀 다른 파트보다 내용이 적어서 그런지 빠르게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요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주제를 이제 정해서 각 위원님들이 이제 집필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저희가 보니까 한 87개 정도 참고 문헌을 이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 병원 전 단계지만 119 구급대 또는 학교 보건교사 이런 분들이 해줄 법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참고 문헌으로 이제 근거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0월에 발표된 아하하고 ERC 어떤 내용이 또 응급처치 파트에서 변했나, 저희도 이제 또 적용할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근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자료를 찾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뭐 하이라이트 나오거나 이러면 응급처치가 그 하이라이트에도 실려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졌어요. 그 하이라이트에 없어요. 보시면.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찾다 보니까 추적해서 들어가야 한쪽에 응급처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너란 얘기지요. 실제로 오늘은 저희가 이 섹션도 하나 맞지 못하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지난달에 저희가 공청회 때 발표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거의 다 가셨어요. 소아소생술까지 제일 중요한 메이저 체인지인 파트까지 들으시고 딱 이렇게 제가 올라왔는데 자리가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수월했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더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맥박산소 측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했고, 환경응급에서 보면 뭐 그동안에 없었던 해파리 쏘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조금 더 옆으로 뺐지만 강조한 부분들, 또는 의학적 상황에서도 보면 뭐 아나필락시스에서 2차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ER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거 좀 강조한 거 내용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ERC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부터는 즉 체인 오브 서바이벌, 심장정지 생존 사슬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하면서 심장정지 예방과 사망률 감소에 대한 응급처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스 응급처치 파트에서는 심장정지와 좀 관련이 적은 뭐 골절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뭐 탈수 또는 치아 손상 이런 것들은 이번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쪽으로 내용이 가고 있다라고 ERC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7가지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 시민성 가슴 통증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전 단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집필을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저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중간중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명시를 했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면 시민성 가슴 통증인지 비시민성 가슴 통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여기에서 보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라든지 비전형적인 임상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술을 했고요.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의료 종사자분들이 주로 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BLS 같은 경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요즘에는 많이 찾아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협회 기준으로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분들이 11월 한 말 지난 요번 달 초까지 이렇게 하면 한
1,7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일반인 강사분들이. 그런데 그 안에는 소수지만 의료 종사자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는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법정 의무 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라든지 행안부의 어린이 안전법, 학교 보건법, 이런 것들로 해서 보면 꽤 많은 단체에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법정 의무 교육 안에는 응급처치 내용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반인 교육을 나가다 보면 일반인 분들이 오늘 주제로 이렇게 넣은 7가지 관련해서 질문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특히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7가지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다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병원 전 단계 위주로 좀 더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응급의료 체계 활성화, 즉 119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 7가지 내용 대부분에 보면 119 응급의료 체계 활성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보면 직접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이제 제지를 했고, 그래서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에 대한 근거, 효과가 조금 더 있다, 훨씬 더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해서 119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NTG 복용에 대한 부분들, 환자가 이제 갖고 있거나 또는 요즘에 119 구급차에는 NTG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 지도 하에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지만 적극적으로 이 심근경색 의심 환자, 즉 시민성 가슴통증 환자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건 저희가 이제 강한 권고,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지도화에 설화 투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안에, 그리고 또 119 구급 특별법에도 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자, 뇌졸중 의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응급의료 체계 활성화에 대한 내용과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고 즉시 119.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병원 내보다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의료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호흡과 의식 수준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심정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구로는, 입으로는 어떠한 것도 주지 말라는 걸 좀 강조해서 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뇌졸중 의심 환자에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새로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패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신속하게 119를 강조하게끔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구급대원 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CPSS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병원 도착 전에 이런 분류를 조금 더 써주실 수 있도록, 물론 우리나라 구급대원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다 아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산소 투여에 대한 것도 병원 전 단계에서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는 했는데, 일단은 산소포화도 검사를 해서 94% 이상에서는 굳이 일률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혈당 측정을 포함한 정밀 선별 도구,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기술을 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훈련 수준과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송을 지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로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시 기관지 확장제 사용입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친구들도 이제 천식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학교에서도 이 네뷸라이저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가끔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보면 이제 학교 보건교사 또는 구급대원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응급처치 제공자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 또는 119 구급대원 또는 뭐 의료 종사자가 현장에 있다라면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거 또는 이런 것들은 뭐 컵이라든지 뭐 플라스틱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응급처치 제공자 병원 전 단계에 있지만 뭐 학교 보건교사나 구급대원분들은 이런 투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 또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즉 환자 입장에서 저희가 보편 타당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당연히 이게 꼭 이제 전문가가 오기 전에 옆에 보호자나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119를 강조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그림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새롭게 조금 그렸고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집필을 하면서 특히 그림에서 요런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그림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실제로 본문에도 써 있지만 이 그림 자체에도 10초간 누른 상태 유지한다, 조금 더 그 시각적으로 보면서 누군가 도와주더라도 또는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도 이 에피펜을 사용했을 때 꽂자마자 빼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로 10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는 이런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강한 권고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처치 제공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전문가 합의 권고했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앞으로 좀 더 쌓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문가 합의 권고는 이제 조금 더 연구라든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문가 합의 권고를 했습니다. 자, 경련 발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내용 증상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발작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잡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보호자분들이 발작 못하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하지 못, 좀 주의사항, 권고사항 같은 것들을 행동 요령으로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를 여기에는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침착하게 관찰하고 위험한 환경을 이제 조성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억제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또 하나 보통 보면 어르신들 아직도 보면 발작하거나 뭐 이러면 입안에 이제 수건 같은 물려준다, 뭐 물려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내용을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특히 119에 신고할 것 이제 제안하는 내용에서 보면 뭐 이전에 발작 이력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발작을 했다든지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면 신속하게 119를 불러줄 수 있도록, 그리고 119 신고하고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현장에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행동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크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앞에서도 이제 그 BLS에서도 회복 자세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크게 3가지 자세를 쇼크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쇼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장하는 첫 번째 자세는 이제 바로 누운 자세. 환자의 자세를 막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이제 환자에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초기 상태에서는 일단 바로 누운 자세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자세. 일단 뭐 기도폐쇄 위험이 있거나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 자세로 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뭐 여기서 그림은 저희가 새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BLS 파트에서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이제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요거를 하면서는 조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동적 다리 올리기, 뭐 다른 말로 하체 경향을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리 높이는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들이라든지 또는 이교재 또는 다른 참고문헌 이런 데서 보면 이 각도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이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각도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다리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높여줄 수는 있지만 표준 절차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크 환자에서 보면 바로 누운 자세 아니면 회복 자세. 요게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고요. 이 수동적 다리 올리기는 일단은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또는 환자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바로 누운 자세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신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뭐 반사성 실신이라든지 기립성 실신, 뭐 신장성 실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증상이라든지 하는데 여기에서도 병원 전 단계 보호자, 목격자, 신고자 이런 분들이 환자를 조금 더 안전한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이제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환자 의식과 호흡 확인, 즉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처음에 있는 환자 평가 단계,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거에 이제 대비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검사를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